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 양시장 급락 후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하락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등세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2,400선을 회복을 했고요. 2,4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5% 가깝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으로 다시금 회복해줘서 기분은 좋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이 불안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증시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또 뉴스에 민감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하선이 나가고 있듯이 내년도 예산에 여야 합의도 불발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뉴스 잘 체크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양시장 강세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 오늘의 시그널 코너에서 증권사는 지금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제 2,400선을 시장이 하회를 했고요. 지금 이 구간은 사실 가격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결국에는 역사를 따라가는 듯합니다. 2,400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시장 참여자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정보 연출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격적인 매력도를 느낄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어제 물론 양시장이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오늘 장 개장과 함께 또 가격적인 매력도를 느낀 그러한 수급 주체들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딱 무서워서 팔면 안 되고 흥분해서 사면 안 된다라는 주식 격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2,400선 초반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되고 조금 더 개인들의 이러한 매도세가 좀 진정될 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사도 된다라는 두 가지 옵션을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단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2,400선 초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가 또 올라갔던 선이 2,600선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지수도 사실 큰 부담은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채권 시장 안에서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식 시장 안에서는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자산 쪽에 한국 시장은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포지션이 아직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최근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물론 개인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대중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신용잔고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실망해서 그 돈을 싸들고 미국 시장을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사태와 같이 주가 하락 누적으로 현재 신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이탈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이탈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인 장이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봉이 누적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도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저희가 3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날 나온 뉴스부터 장중에 나오는 뉴스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요. 양봉이 된다라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양봉이 누적이 된다면은 시작보다 마감이 좋은 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시장에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주식을 파는 힘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확인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비상겸 선포 이후에 부정적인 요인은 정책의 부재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또 하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합의안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한 형국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별로는 다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의 시장을 봤더니 다우존스 지수가 7.5% 올랐고요. 나스닥은 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의 승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투자자들은 성장 쪽보다는 안정적인 쪽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나스닥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좀 꺾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2월에는 확실히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봤더니 경제가 좋든 아니면 좋지 않든 무조건 금리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2025년도에 점도표가 유지되고 중립금리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소폭 상승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점도표가 상향된다면 약보합권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2025년에 점도표가 상향된다면 뉴욕 증시는 약세로 금방 전환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만약에 점도표까지 상향된다면 1에서 2%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비싸고 금리에 대한 내러티브로 인해서 움직이는 미국 시장보다는 비미국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차트는 S&P 500선이고요. 밑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린 종목의 개수 차이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 갭이 커질수록 시장의 조정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은 그러하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의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내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만은 역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고 중국의 잠재력은 높다. 이렇게 중국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상투적인 멘트를 반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현재 첨단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할 텐데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에 조금 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게 된다면은 경기 부양책에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경기 부양책 수혜주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수혜주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은 어려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 업종별로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볼까요? 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공산당이 어제 열린 2025년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촉진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내년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중국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날 증시 급락과 함께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 바로 반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양식품의 주가 말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죠. 내년 음식료 업종의 최선호주다라는 평가에 오늘장에서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측에서 삼양식품이 K라면 수요의 증가의 최대 수혜주라면서 내년 하반기에 가동될 밀양 2공장을 통해서 뚜렷한 매출 성장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B증권은 삼양식품의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23.4%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 역시 삼양식품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1의 당시에 삼양 라면을 과자처럼 먹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 오징어 게임 2 흥행 기대에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이들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세 기업 모두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제작 발표회가 공개된 이후에 신작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이번 발표회에는 22개국 160여 명의 외신들이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이 좌초될 위기다라는 보도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안이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좌초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최근 두산 계열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두산이 합병안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는 12일에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양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합병 철회 가능성 관련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삼양식품 관련된 이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 따르면 그 25년은 음식료 산업의 해외 매출 확장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내수 소비 심리 반등 그리고 국내 실적 또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음식료 산업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이 37.6%로 코스피 12개월 상승 여력인 12.2%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일단 삼양식품을 제시하였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미국 수출 추이가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재차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의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불닭 신드롬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구조적인 내수 소비 둔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정체되었던 밸류에이션은 수출로 타개하면서 음식료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23년부터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 대형 유통 체인에 입점하면서 미국에서의 고성장의 발판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에서의 확장 전략을 꾀하고 있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불닭볶음면 확장 전략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에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25년 5월 말 완공되는 밀양 2공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산 캐파가 40% 정도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매출단 증가와 함께 주가를 좀 상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에서 공략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조선주 중에 HT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의 이제 대형 조선사이고 최근 신조선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운반선 등 신규 성장을 가장 선제적으로 수주하면서 물량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는 조선사 중 하나고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LNG 확장 전략의 수혜를 동사가 크게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LNG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LNG 발주 규모가 동사에게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재 상선 부분 수주 잔고가 313억 달러인 로 밝혀지고 있는데 경쟁사인 하나오션보다는 38.2% 그리고 삼성중공업보다는 9.1% 많은 상황이고 27년도 인더슬롯을 거의 다 채운 상태로 향후 3년간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2분기에 이어서 비수기인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을 5%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구간에 진입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실적 추정치는 25년 매출액 16조 2,151억 원, 영업이익 1조 55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선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24년 추정되는 OPM보다 약 2%가량 높은 8.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선 부분의 23년, 24년 고가선 위주의 수주가 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던 국내 조선사들과의 협력 요청과 특수전 사업에 대한 기대가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좀 점프업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조선적 업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25년은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25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T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LG화학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LG화학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드디어 이 바닥에서 탈출할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던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율이 이제 5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연중 최저점 현재 경신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팔아치울지 함께 연속성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삼천당 제약을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3번째로는 VT, 그리고 2번째로는 루닛,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강력한 반등과 함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넘는 강력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의 테크윙, 4위권에는 SY 스틸텍, 3번째로는 JYP 엔터, 2번째로는 펩트론, 첫 번째로는 엔캠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LG화학을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현대차, 3번째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수급 주체가 기관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두산 계열들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네요. 3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4번째로는 KT, 5번째로는 현대 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요. 외국인과 비슷합니다. 5번째로는 파마리서치, 4번째로는 알테오젠, 3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2번째로는 루닛, 첫 번째로는 VT 이름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에는 솔트룩스, 4위권에는 유진테크, 3위권에는 SM 이름 올리고 있고요. 2번째로는 YTN,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안랩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기관의 빠른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하게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자금이 증시 하방을 바치고 있고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조금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기관 중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자금 같은 경우도 많고 프로그램 요소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뢰가 안 간다라는 의견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지수를 움직일 때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으로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상승 포지션은 콜옵션 매수 그리고 하락을 제한하는 풋옵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수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좀 1,300억 정도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은 강력하게 상방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생 시장을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이게 투매가 완성이 돼야지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좀 안심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드디어 어제 거의 다 왔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조금 이제 점점 밀어내린 다음에 마감까지 좀 밀어내리고 사실은 마감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온 다음에 약간의 공방후에 가느냐 그냥 상승 쪽으로 가느냐 이 차이였는데 바로 그냥 쭉 상방으로 끌어당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고생도 심하고 시장 너무 안 좋아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패닉셀 동참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공포구간이 오면은 공포를 매수하는 것인데 이 매수는 못하더라도 동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공포를 매수했나라고 생각하면은 어제 마감쯤에는 매수할 엄두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려 왔었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매수를 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종목 수평 이동을 하는 게 낫다라고도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실수를 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종목을 지금 가장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었는데 인맥 테마주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추후에는 또 뭐 조금 전에도 수급 동향에서도 뭐 안랩이나 이런 종목들 뭐 매도 상위에 잡히는 거 보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제자리 다시 찾아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인맥 테마주는 자제하시고 정책 관련됐을 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방향을 보시면 된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출산을 말씀드렸고 뭐 공공주택 임대 같은 경우도 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뭐 재건까지도 엮여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때마침 뭐 운 좋게도 뭐 바로 여러분들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저항선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정리하고 또 바닥 밀렸을 때 다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대응 전략은 뭐 제가 뭐 공방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함께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시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느긋하게 기존 종목에만 맞춰가지 마시고 이 흐름에 좀 맞춰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이 굴러다니는데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아예 차라리 종목을 교체해서 중장기적으로 담아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 중장기 다 가능한 구간이 드디어 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제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범양건영의 주가가 또 오늘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득점될 수 있는 종목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짧게 칠 수 있는 안타 종목 삼성전자를 꼽으셨어요. 네. 이상하죠. 표정만 안타로? 봐도 의아하다는 그런 네. 의사를 제가 확인할 수 항상 틀을 있는데 깨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시장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하신 분들 안타 정도로 지금 단기간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대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제 뭐 콜테스트 통과해서 HBM으로 이제 뭐 3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늦어지면서 좀 이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동안 좀 이제 아쉬웠던 주가는 일부는 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3순위니까 이제 SK하이닉스랑 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네.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GDDR7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또 이제 공급이 되니까 이런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뭐 또 이제 뭐 CXL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순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수요 감소로 해서 좀 어려웠던 뭐 디램 부분,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뭐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차세대 반도체 쪽도 이제 삼성전자가 슬슬 이제 회복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내년이 아닌가 싶고요. 뭐 기존에 좀 어려웠던 구간은 내년 뭐 수요는 좀 보긴 해야겠지만 어찌됐건 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누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내년부터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에 좀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안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안타 종목 삼성전자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특집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그래도 같이 잘 반등해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생각보다 강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거 HBM 정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동안 너무 약했던 섹터들이 많고 좀 제가 투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매를 받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투매가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나온 그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온 것뿐이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달 말만 돼도 역시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HBM 선두주자로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아서 지금 뭐 블랙엘 같은 경우도 1년치가 완판되었다라는 소식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랙엘 완판 이후에도 이제 차세대 모델이죠. HBM4를 이제 젠슨 왕이 직접 SK 하이닉스의 뭐 세미나에 와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6개월만 좀 더 당겨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하이닉스가 오케이 사인을 내렸죠. 최대한 맞춰보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차세대 모델 또한 6개월 일찍 출시를 한다라는 것은 빠르게 또 이제 뭐 주식시장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HBM 시장 같은 경우도 더 고부가치 산업을 빠르게 앞당기고 실적에 잡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이닉스 뭐 지금 한동안 쉬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신뢰를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AI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면은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SK하이닉스는 2루타 정도.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있고 하니까 2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치고 갈 수 있고 대신 야구라는 것은 이제 9번 타자까지 해서 계속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타선에도 2루타, 그 다음 타선에도 2루타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뭐 계속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년까지 길게 볼 수 있는 2루타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역시나 반도체주 꼽아오셨네요. 한미 반도체. 네. SK하이닉스보다 더 멀리 간다는 뜻인가요? 네, SK하이닉스보다 이미 멀리 왔죠. 이 종목은 뭐 더 갈 수 바닥권- 있을까요, 그럼? 네,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종목을 바닥에서 발굴하고 한 2000%가 올라왔습니다. 10배결을 넘어서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뭐 이런 주가 상승을 이룩했는데요. 네. 이 종목이 거의 뭐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뭐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의 TC 본더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 본더 공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근데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는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마저도 삼성전자는 이제 화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정밀 쪽에서 이제 퀄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의 물량을 이렇게나 많이 원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다 맞추지 못해서 제2공급사, 제3공급사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외에도 제2공급사, 제3공급사 쪽에도 이제 뭐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공급사가 또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그래도 이 선전적인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뭐 독점 구도가 깨지는 건 좀 아쉬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주가가 3분의 1까지 내려올 거냐라고 보면 그건 또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황이 바뀐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반등이 뭐 세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수급만 보셔도 이 종목의 수급이 외국인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온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밀릴 때마다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한미반도체를 지금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놓고 있고 당장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SK하이닉스랑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뭐 바닥권에서 뭐 턴되는 부분 이 부분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실망감 있던 것처럼 오히려 뉴스 하나 나오는 순간 역시 한미반도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동향을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요. 네.
자, 뭐 차트만 보면은 뭐 이 종목은 뭐 거의 끝난 종목과 다름없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그냥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196,2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69,600원, 딱 3분의 1 토막 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모습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1% 올라온 거면은 안 올라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종목이 양봉을 강하게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한번 실어주고 그리고 8만 원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그날부터가 여러분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원 회복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싸게 모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싼 구간에서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8만 원이 회복될 때 나머지 물량 실어주는 거, 혹은 나는 기다리는 거 싫고 싸게 사는 거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내가 사면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8만 원을 회복할 때 거래대금 실리느냐 보시고 실리는 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공부방에 항상 올려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그동안 좀 여러분들 그 7월 11일 이후에 이 전체적인 하락장 나오면서 좀 어렵게 만들었던 만큼 오히려 반대로 기쁨을 다시 한번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호타준족의 종목이 삼루타입니다. 경쾌하게 움직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8만 원 회복되는 구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제 수급도 양호한 종목이고 8만 원 선 밑에서의 7만 원 앞자리에 7이 뜰 때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루홈런에 도전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을 볼 텐데 네. 깔끔하게 다 반도체로 네. 맞춰 오셨네요. 테크인 꼽으셨어요? 네. 테크인 같은 종목은 제가 이제 10월 14일 날 이데일리 TV가 개편할 때 첫 네. 번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저하고는 뭐 인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6,500원 이하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부방이랑 다 해서 이미 10배거를 뭐 초과 달성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 종목 또한 뭐 반도체주 쉬고 시장이 쉬는데 나 혼자 이제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스페타시스 이슈까지 있으면서 함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수급 보시면은 일부는 파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내놓고 이 수급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나서는 다시 테크인 쪽으로 수급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테크닉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될 텐데 오늘 오히려 이렇게 밀려주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호의 매수 타임을 또 주는 아주 싸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시절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뭐 이 기업의 기술력을 좋아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HBM 쪽으로 해서 큐브 프로버 공급이 시작되었죠.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잡힐 겁니다. 실적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 여러분들이 HBM 쪽으로 언제 실적이 잡힙니까 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4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이제 사실 이 HBM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를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쌓다 보면은 이걸 검사하는 게 테스트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큐브 프로버를 이용해서 쌓기 전에도 이런 검사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이제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검사 장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HBM 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뭐 좋은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테크인이 또 이제 선두주자로 또 다시 한번 자리 잡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제2의 도약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제대로 이제 양산이 시작돼서 이제 활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충분히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4만 원 아래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감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지금 구간 지금 뭐 34,000 초반권에 있는데 34,500원 이하면 감사한 구간이고요.
지금 구간 그리고 만약에 35,000원 이상이어도 저는 전혀 걱정할 구간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 8만 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이제 4만 원만 넘어가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고 1차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45,000원 구간에 저항을 받았었으니까 45,000원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눌렸다가 가는지 체크하면서 눌림목에서 사던가 돌파한 다음에 사던가 이 구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이런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방법은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급방을 통해서든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7만 원 다시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7만 원이고 정말로 이 HBM 쪽으로 매출이 제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잡힌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에 자리가 또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일자가 하나 더 붙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32,000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개념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급등 전 매수 타이밍이니까 포착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내년까지 해서 수익으로 혼쭐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2의 도약기로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테크윈 꼽아주셨습니다. 4만 원 선 아래에서는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 34,500원 선으로 잡아봤고 1차 목표가 4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국 시장을 두고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컨트리 리스크가 될 것인가, 그 여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환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 시장을 보니 그래도 한국 경제 여전히 괜찮다, 시장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파트너님께서 네. 보니까는 정치적 리스크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좀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그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어제는 폭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폭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지금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말은 올 연말 또 내년 연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이 원달러 환율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그 시장 지수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외적 요인이 큽니다.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러한 정치적 대격변 속에서 우리나라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과거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자신들의 투자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시장 외적인 충격이 시장 내부의 시장 내적 요인의 충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증안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단은 발을 일부 빼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여행주나 호텔 또 그리고 항공 이런 부분에서 취소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외적인 충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령이 관련된 사태가 좀 있었고, 사실 어제 시장이 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탄핵이 실패된 것을 두고 이게 네. 불확실성이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시장의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이제 이 탄핵과 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1세기에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군사 쿠데타와 같은 이런 그 비상계엄이 발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10살 때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12.12를 겪어봤지만 이 나이 돼서 그런 걸 겪어보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이 의사당 앞에서 군인들을 잡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수요일 날 시장이 개장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게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표결이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 민주화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더욱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더 많은 의구심과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폭락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이 저가에 이걸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의 이 투매를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시장은 코스닥도 5% 이상 대폭락이 나타났지만 그 화요일인 오늘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있는 말이지만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받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특히 정부가 연기금까지 동원을 해서 이걸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외적인 이런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과연 연기금을 어디까지 동원을 해서 이 증안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 한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상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이게 좀 한국의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게 가능한 거였나라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급하게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연기금에서 좀 받아가는 그러한 장세였는데,
때문에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가 어쨌든 간에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참 정치 테마주 빼고는 시장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정치 테마주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니죠. 또 부담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는 절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가는 그렇죠. 거는 정태주여서 네. 참 이거를 어떻게 늘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네.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이 시장에 네. 들어왔을 때 이게 정치인 테마주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현재 권력이 다음 차기로 넘어가기 위해선 누군가 이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 어차피 이런 것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헌법 내에 질서 있게 물러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그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다음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재명 테마주나 안철수 테마주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테마주가 실적과 연결될 수 있지 않으면 결국 그 테마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은 처음 출발한 자리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그 특정 정치인이 인적, 물적 또 이런 그 학연 이런 것들로 그 관계 맺음을 갖고 사람들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주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다음번 대통령이 됐던 아니 국회의원이 됐던 어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예산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관계된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그 정책 수혜주로 또 그 돈을 벌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 중요해 보이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시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430원대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말들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도 내년 연초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용평가 레이팅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정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불안감 때문에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나 지금 현재 시장 외적인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약간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등 나온 것처럼 사실 가격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보시는 좀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몇 년 동안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SDN이라는 종목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SDN이 이런 내년부터, 올해 실적은 적자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국산 태양광 기자재에 대한 관세가 지금 높게 고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 SDN이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SDN의 A1 자산운용과 GVA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6%씩에서 12%의 지분이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 지분이 지금 14.69%에 달하기 때문에 14.6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자산운용사들과 지분 차이가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대적 M&A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DN은 매수가 1,200원, 그다음에 손절가 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 1,700원을 일단 제시해 드리는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4분기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은
올해 실적이 나쁠 때 빅베스라고 해서 이 회계적으로 모든 부실을 올해 다 쌓아놓고 내년부터는 실적을 개선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닥 가격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길게 보시면 SDN 같은 데에서 내년 태양광 시장과 함께 좋은 수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보시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운용사들이 12%를 갖고 있는데 최대주가 14%입니다. 단 2%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게 6%씩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 시장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경영권 분쟁을 일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뉴스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이 지분 공시를 보면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SDN 가지고 오셨고요. 4분기까지는 실적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내년부터는 또 실적 반등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SDN 지금부터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 환율의 움직임도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의 가치가 15년 만에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산업별로 고환율이 미칠 여파에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주로 국내 생산이 많고 수출할 때 달러화로 받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경우 원화로 환산한 이익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환율이 10%가량 상승하게 되면 5,797억 원 규모의 세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들이나 웨이퍼 가격의 상승 등은 악재가 될 것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배터리 쪽인데요.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투자 규모만큼 부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장의 신증설 등으로 현지 투자를 대폭 확대했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래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환산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감 커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달러화 부채가 6조 8,284억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61%가량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한 부채 규모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율 10% 상승했을 때 세전 손실 규모가 2,389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여파에서 또 피해갈 수 없는 업종이 정유와 철강 업종입니다.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 고환율이 큰 부담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는데요.
원유 100%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석유 제품으로 판매하는 만큼 원유를 수입할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철강 업종의 경우에도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강석과 제철용 연료탄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철강 업계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또 안 그래도 경기 둔화 그런 기조 속에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수출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출 마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자동차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조선주의 경우 선박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달러화로 수령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는 호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환율이 오른 사태가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브랜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는 악재로 읽히고 있고요.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환율보다 국가 브랜드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이슈가 있어서 그럼 지금부터 중국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본다 아니면은 정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일단은 조금 관망한다. 정책이 나온 뒤에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을 같이 봐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어차피 뭐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장품 섹터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화장품 쪽, 경기 부양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부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네. 걸까요? 오늘 화장품들이 좀 특이하게 좋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특이했다고 하네요. 네. 네, 많이 좋았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이 좁으면 뭐 화장품주들도 올라는 가겠죠. 올라는 가겠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일단 중국이 지지율 인하 얘기도 몇 번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잠깐 반등하고 다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이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경기 내수 경기가 부양이 되려면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와 관련이 깊으니까 내수 경기가 부양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소비를 하고 싶은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뉴스나 SNS 같은 데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인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전 총재가 디플레이션을 아예 그 인정을 해버렸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건 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올립니다. 그리고 매출이 안 오르니까 임금을 깎아요. 임금을 깎으면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소비자들도 쓸 돈이 없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못 주고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삭감을 하고 있고 공무원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부동산 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힘들면 중국 정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나라는 1년에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1년에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60% 정도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내는 토지 사용료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토지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건설 회사들이 이 부동산 회사들이 정부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내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빈집들, 뭐 아파트, 뭐 단독주택 다 통틀어서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올라가면 사실 뭐 중국 관련주들 철강, 뭐 화학, 뭐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빛이 바른 지 오래됐고 화장품, 게임주 이런 주들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과 반등이 맞닿아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내놨던 경기 부양책 있죠. 지금까지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회의도 뭐 사실 특별한 게 있는 회의는 아니죠. 올해는 어떻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요거는 이제 결정하는 회의인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상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약간 좀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화장품들을 사야겠다라는 것은 제 판단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사실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또 시그널 코너에서 관련 리포트를 브리핑해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상투적인 이야기만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첨단 산업 쪽에서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고 관련된 첨단 산업 쪽으로는 돈이 들어갈 것이다. 다만 내 수준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그럼에도 중국의 내수주가 반응할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일단 뭐 중국 경기가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경기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동의는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거로 작용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나 어떤 이런 수출 관련 소비 관련 이런 종목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꼽은 이유는 일단 이번에 이제 보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수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11%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지난 2021년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수출액이 25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금 2021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욱더 증가된다라는 현재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254억 달러 정도 수준의 어떤 이제 수출액에서 한 114억 달러 정도 수준이 화장품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쪽이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 3분기 이제 보건산업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5.9%로 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미국 수출액이 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을 차지하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출 시장으로 1위 수출 시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호실적은 내년에도 좀 이어지면서 현재 이 이슈가 트리거로 작용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의 큰 폭의 이제 북미 쪽의 큰 폭의 이제 수출 성장 실적과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뒷받침 속에서 큰 폭의 성장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로서 상당히 좀 현재의 주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종목은 일단 한국 콜마인데요.
일단 한국 콜마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력이 나왔지만 오늘 이제 그 하락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강한 상승 흐름, 장대 양봉을 간만에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화장품 ODM, OEM 업체들 중에 상당히 좀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월요일 양대지수의 큰 급락세를 보았던 시장은 증안펀드의 투입 여부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안에서 언제 다시 하락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기관의 자금이 증시 하단을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안펀드의 투입이 증시 안정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일각의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안펀드,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는 무엇일까요? 증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조성되는 펀드인데요. 금융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출자로 조성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에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022년에는 정부가 올해와 같은 규모인 10조 원 규모를 조성해 놓고 말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권사에는 이번에도 말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대한 우려감을 품으면서 서킷 브레이커 정도는 발동되어야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 가동 여부가 정확하게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겪은 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월요일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2,400선이 뚫리기도 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다음 하단 어디로 보고 있을지도 함께 챙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먼저 IM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는 2,400포인트 수준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고 코스피의 추가 약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하단 저점 2,250포인트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2,300포인트를 하단으로 그리고 2,600을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의 분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현재 PBR 0.8배 초반 수준인 2,300포인트에서 하방 지지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수준을 이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지지 레벨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이 수준을 역사적으로도 이탈했을 경우에는 디레이팅, 평가 절하가 시작됐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저점까지 바라보면서 더더욱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치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부디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약을 잘 처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8% 가깝게 상승하면서 4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또 어제같이 빠질 때 외국인들 클래시스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용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 기계 만드는 기업이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방산주 못지않게 올랐는데 조선주, 방산주 못지않게 올랐는데 워낙 조용히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고점과 클래시스의 고점이 좀 완벽히 다른 점이 자체 탄력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만드는 기업이냐 슈링크 우리가 보통 뭐 울세라, 써마즈 이런 비슷한 슈링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제 뭐 수출이 얼마큼 됐다, 뭐 내수가 얼마큼 됐다 이런 것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대주주 매각설, 그다음에 이루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장하고 난 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윗방향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인캐피탈이 대주주죠. 61% 지분 갖고 있는데 매각설이 나와서 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그 61%를 얼마에 내놨냐 하면 아직은 시장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조 원에 61%를 내놨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 클래시스의 기업 가치를 4조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내년에 일단 해외 수출 쪽이 워낙에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돼서는 사모펀드는 원래 사서 키운 다음에 파는 게 이제 사모펀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일단 내년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좀 잡혀 있고 매각과 관련돼서는 굳이 시장에서 이걸 왜 걱정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시장에 반영이 됐고 제 가치를 찾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매각 가격을 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그 감안하고서 이제 매각 가격을 잡거든요. 네, 근데 네. 61%를 3조 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3조 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시장에서는 뭐 클래시스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양금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넘게 상승세 나왔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 및 이제 기계 정비, 자동차 이제 부품용 단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 좀 많이 엮여서 좀 수급이 붙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팀이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 최종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이제 조기 퇴진 최종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이제 정치 테마 쪽에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데 오늘 상승력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3,24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 3,240원 이하로 모아가시고 손절 라인은 3,1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4,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양금속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MC넥스입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장중에는 또 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MC넥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MC넥스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죠. 바닥을 시장보다 좀 먼저 잡았어요. 한 달 이상 바닥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대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뭐 파트론 이런 쪽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지금 시절에 무슨 모바일 그 카메라 모듈 쪽을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카메라 모듈 쪽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이제 전장 쪽으로 굉장히 그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좀 정체되어 있는 모바일 쪽이 이제 전장 쪽의 성장성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A 시리즈, 약간 삼성전자에서 보급형 시리즈죠. 거기에서 이제 S 시리즈 울트라, 그 다음에 이 폴드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약간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OIS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이 카메라 찍을 때 약간 수전증 있는 분들 많이 흔들리죠. 그거를 이제 그냥 제대로 나오게 찍히는 그 구동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자화전자는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 캐파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애플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삼성전자에 약간 조금 미운털이 찍힌 상황이죠. MC넥스는 완벽하게 삼성향을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MC넥스가 자화전자의 그 삼성향 OIS 액추에이터 물량을 얼마만큼 좀 갖고 오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실적의 좀 관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바닥이 11월 초에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거의 오늘 좀 올랐지만 어제 기준으로 다 연신 저가거든요. 약간의 시장 흐름과는 좀 약간 상이한다라는 점이 앞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여타의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MC넥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점 찍었고 앞으로 반등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8% 넘게 급등세. 현재 13,000원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하나 나왔죠.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인 퀀텀 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이제 임박했다. 그 이유가 이 세라믹 분리막 생산 공장을 구축해서 이 B샘플 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이 B샘플을 대량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해 이 폭스바겐 같은 이제 거래처에 본격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부터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시장조사 업체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수요가 이 저고도 항공, 도심항공 기술 발전 덕분에 올해 0.6 기가와트시에서 2035년에는 302 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좀 수급이 물론 이제 시장 상승력과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글리콜 에테르를 비롯한 계면 활성제, 특수산업용 유화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12,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일단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은 한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농화성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분을 그래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력한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반등세는 어제 하락폭을 그 이상으로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았고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6,660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우선은 그동안에 좀 견디지 못했던 수급들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 선물 모두 좀 매도세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고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기관들이 현물을 좀 받아주고는 있으나 선물 쪽에서의 수급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4년도 마지막 선물로서 동시만기일에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좀 외도적 현상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되돌림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저께의 종가가 저점으로 끝난 것을 만회하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저점이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큰 반등의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일 겁니다. 현재 환율이 오늘 워낙 강세를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1,4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은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종목 선별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좀 하락폭이 좀 컸다가 오늘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전력망 수급, 전선에 대한 수급도 8천억 규모로 있었고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스웨덴에서의 1,1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수주가 확정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수주가 나오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이슈에 따라서 외바닥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나 미국 전력망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저점은 좀 잡아가면서 저가 매수세로 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는 국내 증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오늘 올라왔어요. 네, 요즘에는 항상 제가 내일장 이제 시장 전망 말씀드릴 때마다 민망해 죽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네. 시장이 전거래일자 하락분 대비해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지는 경제 방송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전문가님들이 보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근데 의견이 아직 제각각 다르긴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견해는 여전히 그래도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내지는 지금 현재 또 구간이 코스피 시장 기술적 분석으로 따졌을 때는 120 월선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이제 강한 반등이 오히려 이제 바닥이 나온 이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보고서를 또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팔아야 할 시간, 뭘 팔아야 되냐. 지금 최근에 강달러 기조였잖아요. 환율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치솟고 그랬었는데 이 트럼프 보편 관세에 대한 그런 이제 기조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시장에 좀 많이 심각하게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달러가 오히려 계속해서 좀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거고 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보편 관세보다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더 집중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긴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1,426원대 정도이기도 하고 계속 좀 환율의 안정화를 찾아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이제 증시의 반등은
조기 대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해서 그냥 키워드, 단어만 말씀을 드려도 약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이제 조기 로드맵을 오늘 빠르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원래 빠르면 뭐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또 14일에 탄핵 표결안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은 4월 내지는 이제 5월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반등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 어제 빠진 만큼 그래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50포인트 넘게 다시 올라와 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2.47% 오른 2,418.86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 넘게 빠진 어제의 하락을 딛고 오늘은 5% 넘게 오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660선 되찾았고요. 전일 대비 33포인트 올라갑니다. 코스피 200도 2%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를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4,5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입니다. 코스닥에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기관이 1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4천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0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5% 이상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코스닥이 5% 이상의 반등,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2% 넘게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 반등세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65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왔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시장 현재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되는 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41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무려 5.5%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34포인트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661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제 깨졌던 650선은 물론이고요. 660선까지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 대비해서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장 대비해서 10원 이상 빠졌고요. 1,426원대에서 외환 시장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1,420원대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1,450원대까지 단기 고점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현재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쪽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1% 상승세 54,000원대, SK하이닉스 0.8% 상승세 17만 원대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지수 움직인 것만큼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현대차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 지수와는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인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2% 이상 빠졌습니다만은 1위권부터 5위권 현대차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이러한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하고요. 현대차 4.7%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4% 이상 반등, 기아도 4% 반등, 네이버가 3.7% 넘게 반등세 나왔고요. KB금융은 최근에 빠진 것 좀 비교하면 큰 폭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0.6% 상승세 83,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고려아연이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 신한지주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금융주는 여전히 좀 불안한 가운데 현대모비스 어제 1%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 넘는 추가 상승세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6.9%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원대까지 진입했고요. 삼성물산 강보합권 오늘 11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발 매수세도 보시다시피 좀 선별적으로 들어온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닥의 오늘 시가총액 1위권 알테오젠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전체 코스닥 지수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11%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것이 더 높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2% 넘게 급등세 1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2% 넘게 상승세, 에코프로 BM 1.7%, HLB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7% 넘게 상승세, 엔케미 강보합권, 클래시스가 8% 넘게 상승세, 파마리서직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과세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한 가운데 사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이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시화되고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양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또 시장을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국회에서 표류가 됐었던 법안들도 처리가 되는 분위기. 오늘은 그래도 강달러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반등세가 내일도 좀 이어져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리스크는 다소 완화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조라고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번 주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뉴스 기사 검색 많이 하실 텐데 지금 그 검색량이 윤석열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1000배 정도 폭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탄핵도 20만 번이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1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번은 제가 검색했을 거라고 거기에 일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계속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지난주부터였나요? 계속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4월 달이 가장 또 빠른 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 4월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힘 쪽에서 태스크포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하야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2월에서 3월 이제 윤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빠르면은 3월에서 4월 달 중 이때 이제 조기 대선을 이제 치르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아직 초안입니다. 그래서 탄핵안 이제 표결 전에 확정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조기 대선은 여야가 지금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야당 쪽의 프레임은 이걸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속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한번 지금 재판을 했었고 오후장에는 이제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도 최근에 의원들이 대거 이제 불출석을 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해서는 일단은 묵묵부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계속 연달아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노이즈를 만들어 나가고 변동성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차익 실현도 하시고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여당 쪽에서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한계와 친윤계가 있는데 그 친윤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임기 단축,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야지 이게 또 합치가 되면서 양보를 했다라는 또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는 국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보수층의 표심이라든지 지지율을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조기 대선에 있어서도 잠룡으로 부각이 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이제 잘 이끌어 나가는 시나리오를 잘 쓰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보수층의 또 밀집도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야당과 관련된 인물 관련주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탄핵 그 표결에서 찬성표를 또 던졌던 안철수 의원과 관련되어 있었던 과거 테마 종목들이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고 네. 또 기존의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이제 홍준표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 말로 인해서 또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야당의 또 가장 큰 대권 주자로서 부각이 되는 한동훈 당대표의 관련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움직임이 안 보였었거든요. 변동성만 좀 아래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오늘부터 좀 다시 시세를 좀 초입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지금 조기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불확실성 해소로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정시 테마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공략을 하실 거면 12월 달이고요. 1월 달까지는 관련 움직임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정기국회 종료 D-Day였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이제 과세 2년의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275명의 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금투세가 확실하게 폐지되었고 가상자산도 유예로 가닥이 잘 펴진 거에 대해서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 그래서 오늘 장 이제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가 여기에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일단은 상승세는 저는 좋은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즘 증시가 또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널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시세가 좀 일부 나왔었던 종목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완성차 관련 종목들이 4%대나 강한 반등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 삼보모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기업들이 매출이 지금 사상 최대치 매출액을 찍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삼보모터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매출액이 매년 증가추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잠깐 보시면은 2021년도 영업이익이 166억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억 정도 냈었고요. 지금 보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죠. 지금 현재 6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서 주가는 그러지 못했던 주가는 올해 보시다시피 실적과 지금 이제 역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락 추세선을 잠깐 작도를 좀 해드렸는데 최근 근래 들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지금 관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런 거래량은 뭐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네, 정치 테마성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자세하게 뭐 누구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인물이구나, 어떤 인물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구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또 실적과 또 자동차 업황이 아직까지 계속 견조하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황이 좋은 이유가 전기차 쪽은 캐즘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판매 호조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와 또 연계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래도 지금 오늘은 눌림이거든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보모터스 짧게 단기 공략한다라고 쳤을 때 4,350원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구간, 이전에 8월 달 전고점 구간이죠. 이 구간대까지 다시금 추세 상승 이어 나오는지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매출 굉장히 양호했고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 친환경차 판매도 증가세, 하이브리드 차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호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정치도 살짝 곁들인 그런 종목입니다. 삼보모터스였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35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 1천억 원 중 1조 6천억 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양당은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1월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 1천억 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금투세 폐지 등 부수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에만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4조 원 넘게 팔며 4개월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순매도한 국내 주식은 총 4조 1,540억 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2,37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8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693조 6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7.4%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35조 2천억 원 줄었으며 지역별로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이 순매도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마켓 분할 합병과 관련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해온 두산마켓과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공시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 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 매수 청구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 합병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특별 결의의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당초 예상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주식 액면 분할과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로 줄어든 유동 물량을 위해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할 것이라며 5대1 또는 10대1의 분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는 즉시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사주 12%가량을 전량 소각하고 배당 정책 공시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K 영풍연합과 고려아연은 내년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사 14명 선임함과 집행임원 제도 도입이 안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시원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또 내일부터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조정을 받고 내일 만약에 또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은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다른 시장이 또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대감 들려오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길 우리 증시도 상승의 신호탄으로 오늘 증시 작용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